베네수엘라, 가이아나, 브라질 사이에 매우 독특한 모양의 거대한 산이 있는데 바로 마운트 로라이마입니다. 이 산은 일반적인 산처럼 뾰족한 꼭대기가 아니라 정상 부분이 넓고 거의 평평하며 높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산을 테푸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탁상산을 의미합니다. 마운트 로라이마의 가장 높은 부분은 해발 약 2810m에 이릅니다. 이 산은 가이아나 고원의 테푸이 중 하나로 남아메리카에서 매우 오래된 지역에 속합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 산은 마치 거대한 벽이 수비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상은 자주 두꺼운 구름에 덮여 있어서 마치 아래 세상과는 분리된 곳처럼 느껴집니다. 마운트 로라이마 역시 한때 매우 넓은 암석층의 일부였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비, 바람, 그리고 흐르는 물에 의해 주변에 더 부드러운 암석들이 서서히 침식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한 부근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때문에 정상에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9세기에는 많은 유럽 탐험가들이 가이아나 내륙에 있는 거대한 평평한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월터 롤리 경이었습니다. 그는 1595년에 엘도라도라는 전설적인 부유한 왕국을 찾기 위해 남아메리카로 간 영국 탐험가입니다. 서 월터 롤리 경은 로라이마 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지역을 여행했을 때 그는 정상에서 폭포가 떨어지는 매우 높은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 산이 마치 수정처럼 빛나는 것 같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묘사한 산이 실제로 로라이마 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라이마 산을 처음으로 본 유럽인이나 연구한 유럽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이 오기 전부터 페몬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로라이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산은 단순한 지질학적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은 그들의 이야기, 신앙, 그리고 정체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그곳에서 흐르는 강들의 기원에 관한 오래된 전설들도 있습니다. 페몬족의 전설에 따르면 로라이마 산은 원래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던 거대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베어지자 큰 홍수가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남은 그루터기가 오늘날 볼 수 있는 평평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페몬족 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은 로라이마 산을 오르는 여러 탐험에서 현지 가이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4년에 영국 탐험가 에버러드 임턴이 이끄는 탐험대가 해리 퍼킨스와 현지 가이드들과 함께 정상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베네수엘라 쪽에 있는 자연적인 경사 바위턱을 이용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만든 이 길은 로라이마 산을 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루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공룡이나 거대한 파충류, 선사시대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차갑고 습하며 바위 투성이의 고원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검은색이었는데 이는 조류, 광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잠겨있던 사암 때문이었습니다. 독특한 암석 지형과 작은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습지와 흙이 매우 얇고 영양분이 부족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동물들로 가득한 숲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래의 여러 생태계와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광대한 자연 실험실과 더 비슷했습니다. 아래 숲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로라이마 산의 높은 절벽에 부딪히면 위로 상승합니다.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워집니다. 이로 인해 산 정상에는 두꺼운 구름이 형성되고 자주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큰 영구적인 강이 시작되지 않더라도 자주 습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빗물이 정상의 홈과 작은 웅덩이에 고입니다. 이것들이 가득 차면 물이 산의 가장자리로 흘러가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정상의 흙도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로라이마 산 정상 대부분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흙이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매우 적습니다. 식물들. 그래서 이들 중 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영양분을 얻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헬리안포라와 같은 육식 식물이 포함됩니다. 이 식물은 주전자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 물이 고입니다. 작은 곤충이 그 안에 떨어지면 식물은 여기서 일부 영양분을 얻습니다. 이 식물은 사람이나 큰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오직 작은 곤충만을 잡아먹습니다. 헬리안포라 노탄스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가이아나와 북부 브라질에도 자생합니다. 이 지역에는 테푸이 산악지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한 테푸이에서 다른 테푸이로 생물이 이동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일부 산에서만 발견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들을 고유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룡 시대부터 정상의 생명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곳의 기후와 생물들은 계속 변하며 새와 곤충, 씨앗 등은 바람을 타고 정상에 도달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a summit sa pamamagitan ng hangin. 그래서 이곳이 고립된 지역이라 해도 생태계가 완전히 닫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잃어버린 세계 또는 오랫동안 지구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세계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912년에 아서 코난 도일 경은 잃어버린 세계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남아메리카의 외딴 고원에서 공룡과 선사시대 생물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난 도일이 소설의 배경으로 사용한 곳의 모습과 보고들은 로라이마 산과 다른 테포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라이마에 실제로 공룡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실제 장소를 모험 이야기의 영감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소설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의 트럼프에 정말로 숨겨진 선사시대 동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학 탐험대도 공룡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플레시오사우루스, 매머드 또는 거대한 날아다니는 파충류가 로라이마 산에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로라이마 산은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여전히 삶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식물과 동물들은 추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위가 많은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라이마 산은 자주 두꺼운 구름에 뒤덮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며칠 동안이나 여행자들이 정상 부분을 거의 볼 수 없을 때도 있는데 마치 거대한 안개벽에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정상 위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과학에서는 과학적으로 로라이마가 항상 젖어 있는 이유는 더 명확합니다. 숲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산의 높고 차가운 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남아메리카의 모든 가장 큰 강들이 직접 로라이마 산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라이마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브라질의 여러 수계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지역의 광대한 배수 체계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도 산 자체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이 사암의 더 부드러운 부분을 서서히 깎아냈습니다. 그 결과로 남은 것은 뾰족한 바위들과 좁은 통로들입니다. 작은 협곡과 독특한 암석 지형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의 일부는 마치 마른 바닷바닥처럼 보이지만 거의 항상 젖어 있고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쪽 숲에 비해 주변이 더 춥습니다. 높은 습도와 함께 이로 인해 일부 식물과 유기물의 부패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정상에서 시간이 문자 그대로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분해가 일어나고 미생물과 생태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라이마 정상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영양분의 부족입니다. 강한 비로 인해 얇은 토양에서 많은 미네랄이 씻겨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테푸이에는 고유종 식물이 많습니다. 즉, 이 지역이나 가이아나 고원의 작은 일부에서만 자연적으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식물학 조사에 따르면 로라이마 테푸이에서는 200종이 넘는 관다발 식물이 기록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수백만 년 동안 다른 생태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씨앗, 꽃가루, 곤충, 새들이 바람을 타고 이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고립과 독특한 기후는 여전히 가짜의 방식으로 적응한 종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식물 중 하나는 헬리움포라 누탄수입니다. 또한 드로세라 속에 속하는 끈끈이 주걱도 있습니다. 이 식물의 잎에는 작은 털과 끈적한 방울이 있습니다. 이 방울은 이슬처럼 보이지만 사실 접착제입니다. 작은 곤충이 잎에 앉으면 곧바로 달라붙게 됩니다. 식물의 일부가 천천히 움직여서 먹잇감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또 다른 식물들은 단단하고 가지런히 배열된 잎을 가지고 있어 이슬과 비로부터 물, 먼지, 유기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식물들은 거의 바위에 붙어 있으면서도 약간의 영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물들의 독특한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식물들이 운석에서 왔거나 다른 물리법칙에서 진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들의 독특한 형태는 진화와 적응의 결과입니다. 외계 기원이나 신비로운 전자기장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대에 걸쳐 추운 곳, 습하고 산성이며 영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들이 살아남아 번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꼭대기에서 적응해야 하는 것은 식물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로라이마의 동물들을 연구했을 때 이곳에 사는 동물들은 차가운 바람, 끊임없이 내리는 비, 그리고 바위 투성이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식물들처럼 이들 중 일부는 남아메리카 이 지역의 몇몇 태프이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곳에 사는 가장 잘 알려진 동물 중 하나는 매우 작은 개구리로 로라이마 덤불두꺼비 또는 오레오프리넬라 켈치라고 불립니다. 이 개구리는 보통 길이가 약 2cm에 불과합니다. 피부가 어두운 색이라 젖은 검은 바위 사이에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이 종은 로라이마 산과 인근의 웨이아시프 태프이에서만 발견됩니다. 즉, 이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지역은 세계에서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가 공룡 시대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개구리는 고대의 거대한 괴물의 작은 후손도 아닙니다. 이 독특한 몸은 차갑고 습하며 바위가 많은 정상에서 오랜 진화의 결과로 생겨났습니다. 로라이마 부시 두꺼비는 많은 일반 개구리들처럼 점프를 잘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주로 천천히 걷거나 바위 표면을 달라붙어 움직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몸을 오므려서 구르거나 작은 틈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매우 가벼워서 심하게 다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런 행동은 미끄러운 바위가 많은 곳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강한 비와 가파른 절벽에서도 말이죠. 이 작은 개구리는 미끄러운 곳과 로라이마 산 정상의 바위에서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작은 발과 매달릴 수 있는 능력 덕분에 바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 종은 이 지역의 다른 곳에도 친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구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정상의 차갑고 습한 환경에 적응해 왔습니다. 이 개구리는 오레오프리넬라 속에 속하며 가이아나 고원의 여러 태프이에서 발견되는 작은 개구리 무리의 일종입니다. 이 종들은 서로 친척 관계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산에 떨어져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점차 각자만의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상에는 큰 동물도 거의 없습니다. 충분한 나무도 없고 과일이나 넓은 땅도 부족해서 원숭이, 사슴, 제규어 같은 큰 동물 무리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 열대우림에서 많은 동물들이 이 높은 절벽을 넘어 올라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운트 로라이마에는 도마뱀과 새가 일부 있으며 정상과 경사면 등 다양한 높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탁 트인 곳에는 동물이 적고 종류도 한정적입니다. 강한 바람과 습한 환경에 적응한 곤충과 작은 유기체들도 있습니다. 세계의 몇몇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날개가 작아지거나 아예 날지 못하게 된 곤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라이마의 모든 곤충이 날지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종마다 적응 방식이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로라이마 산에서 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진행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생물들은 사라지거나 개체군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추운 환경에 적응한 특징을 가진 생물들만이 비, 바위, 그리고 먹이 부족에 적응한 생물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정상 위의 식물과 동물을 연구하는 동안 정상 바로 아래에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로라이마 산 내부는 거의 단단한 사암과 석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동굴은 석회암에서 형성되는데 석회암은 물에 의해 더 쉽게 용해되는 암석입니다. 반면 석영암은 매우 단단하고 용해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동굴 탐험가들이 고원 표면의 작은 구멍들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그들은 광대한 터널과 방들의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은 로라이마 스루 시스템으로 불리며 일부는 쿠에바 오스데 크리스탈, 즉 수정 얼음의 동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동굴 안의 몇몇 얕은 구덩이에서 발견된 둥글고 반짝이는 석영 결정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동굴 시스템은 이후 조사에 따르면 16km가 넘게 뻗어 있습니다. 이 동굴 시스템은 석영암과 유사한 단단한 암석에서 형성된 가장 긴 동굴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라이마산 전체가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굴들은 일부 지역에서만 발견되며 보통 플래토 아래 얕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물이 매우 단단한 석영이 풍부한 암석에서도 큰 동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로라이마 산 내부에서 광범위한 동굴 시스템이 발견되면서 많은 기이한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포털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산 내부에 고대 문명의 비밀 기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위 틈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빛에 대한 이야기와 동굴 안에서 시간이 이상하게 흐르는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 중 어느 것도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동굴 안에는 버섯이나 산호 모양의 독특한 광물 형성이 있습니다. 둥근 모양과 작은 기둥들이 있으며 일부는 비정질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단하지만 투명한 결정 구조로 배열되지 않은 실리카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매우 천천히 형성됩니다. 지속적인 물의 흐름과 화학 성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로라이마 수로 동굴의 깊은 곳에 수천 년 된 그림이 있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가이아나 고지대의 다른 지역에서는 진짜 고대 암각화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굴 시스템 내부에 고대 그림이 있다는 신뢰할 만한 고고학적 보고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호라이마의 역사에서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동굴에서 더 중요한 발견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벽과 천장에는 처음에는 평범한 먼지나 광물 퇴적물처럼 보이는 하얀 자국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에서 분석했을 때 그들은 많은 자국이 박테리아와 가름 미생물의 군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동굴 깊은 곳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일반적인 음식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로라이마 수로 동굴 미생물 군집이 독특하다고 밝혔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다른 동굴 환경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산성이고 영양분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몇몇 박테리아와 고세균 그룹이 우세합니다. 생물들이 석영을 문자 그대로 먹고 거기서만 에너지를 얻는다는 주장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사용하는 탄소와 영양분의 대부분은 지표에서 온 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생물이 암석 내 실리카의 서서히 변화와 용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규암 동굴에서는 연구자들은 박테리아가 실리카의 이동, 용해, 그리고 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일부 미생물이 단순히 동굴에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동굴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생물학에서 중요합니다. 우주 생물학은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로라이마의 미생물들은 거의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생명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먹이가 적고 산성인 환경이지만 이것이 화성에 생명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생명체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인하고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점뿐입니다. 만약 화성에 미생물이 있다면 아마도 지하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강한 방사선과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라이마에 있는 것과 같은 동굴을 자연 실험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어떤 종류의 생명 신호를 찾아야 하는지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포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계인 기지나 사라진 문명이 없어도 로라이마 산은 충분히 특별합니다. 그 위에는 차갑고 비가 많이 오며 거의 영양분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과 작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랜 시간 동안 큰 동굴이 존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암석의 넓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어두운 부분에는 빛과 먹이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로라이마 산에서는 시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암석이 변하고 생명은 적응합니다. 그리고 산의 일부가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않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동굴이, 종과 생명체들이 거의 매일 구름에 뒤덮인 이 산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